이봐,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어요. 몇 시냐니? 아직 5시 반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아침 일찍? 저는 잠결에 그렇게 대답했지만 경수 씨는 가차없이 계속 말했어요. 뭐가 아직 5시 반이야. 아내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경수 씨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마치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못된 시어머니 같은 대사였어요. 경수 씨와는 결혼하고 나서 목욕도 침실도 완전히 따로 썼고 밤의 관계도 일절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쓰러진 경수 씨가 응급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의사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뭐지? 이건. 저는 이 수술로 인해 경수 씨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돼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부닥쳤는지도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본래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김선희. 자영업을 돕고 있는 42세 주부예요. 독신 시절에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일도 그럭저럭 즐거웠지만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건 저 하나뿐이었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외톨이였던 저는 결혼에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프집에서 혼자 쓸쓸히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 옆자리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지금의 남편 경수 씨였어요. 경수 씨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조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처럼 애인 없는 독신인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의 신세 한탄 같은 걸 하면서 금방 마음이 맞았어요. 나이든 독신 남녀가 둘, 저는 내심 로맨틱한 밤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다음에 만날 약속만 하고 일찍 헤어졌어요. 그 이후 자연스럽게 교제가 시작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거듭했어요. 성실하고 과묵한 경수 씨와의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저는 점점 끌렸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3번째 데이트 때였어요. 우리 이런 나이니까 질질 끄는 교제는 좀 그렇잖아요. 머뭇거리며 말을 꺼는 경수 씨를 보고 저는 살짝 기대가 부풀었어요. 그건 사귄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할까 하는데 안 될까요? 참 특이한 프러포즈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결혼이 급했고 경수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선뜻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라도 괜찮다면 기꺼이. 바로 승낙하자 경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어요. 서로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경수 씨의 회사를 돕기 위해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경수 씨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고뇌의 나날로 가는 시작이기도 했어요.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남녀 관계가 일절 없었던 경수 씨와 저는 경수 씨가 성실한 사람이라 어설픈 마음으로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하면 그럭저럭 부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한 첫날, 경수 씨에게서 뜻밖의 약속을 정해버렸어요. 난 안방에서 잘 테니까 선희 씨는 작은 방에서 자주 와. 그리고 난 일 때문에 밤에 늦으니까 목욕도 먼저 하고 있어. 경수 씨의 발언에 놀란 저는 무심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그거. 목욕도 잠자는 것도 따로 하자는 거예요? 신혼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도 경수 씨는 태연한 얼굴로 자기 의견을 주장했어요. 난 다른 사람이랑 같은 방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 그리고 욕실은 좁은데 설마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에 불만을 품었지만 첫날부터 말다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 둬던 저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이봐,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어요. 몇 시냐니? 아직 5시 반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아침 일찍? 저는 잠결에 그렇게 대답했지만 경수 씨는 가차없이 계속 말했어요. 뭐가 아직 5시 반이야. 아내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경수 씨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마치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못된 시어머니 같은 대사라고 생각했지만 경수 씨의 얼굴을 보니 지금껏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이건 거역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목욕이나 침실은 따로 써도 식사는 같이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이제 7월이 되는데도 경수 씨는 긴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여름 옷도 아내가 챙겨줘야 하나 싶어서 경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시기에 트레이닝복밖에 없어서. 제가 여름 옷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러자 경수 씨는 음식이 목에 걸렸는지 황급히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니, 난 1년 내내 이 차림이니까 여름 옷은 괜찮아. 추위를 많이 타거든. 봐봐. 앞으로 에어컨 때문에 추워지기 쉽잖아. 확실히 추위를 싫어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 당황할 것까지 있나 싶었어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이후 저는 회사 일을 돕느라 아침부터 출근했지만 경수 씨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밥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 경수 씨는 식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지적해서 저는 일찍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어요.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 빨래도 반듯하게 개서 정리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경수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목욕까지 마치는 것이 결혼 후 저의 일과가 되었어요. 경수 씨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옛날 남편 타입이었어요. 경영자니까 바쁜 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이라도 경수 씨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또 고함을 지를지도 몰라요. 저녁밥을 만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난 도대체 왜 결혼했을까? 그 후로 계속 침실이 따로라서 밤의 관계도 전혀 없고 이대로는 모처럼 결혼했는데도 전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행복은커녕 본래의 내 모습마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괴로워져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저녁 5시쯤이었을까요? 제 스마트폰으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저희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아, 사모님. 큰일 났어요. 지금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직원은 침착하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바로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니 경수 씨가 있는 처치실로 안내받았어요. 우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경수 씨와 비슷한 또래의 베테랑 의사가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 의사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 이경수 씨 아내입니다.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사모님이십니까? 남편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바로 입원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가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에게 인사를 한 뒤 경수 씨는 만나지 못한 채 입원과 수술 수속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라면 곁을 지켜줘야 했겠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냉정한 아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경수 씨와 마음이 통하지 않은 저는 그를 간호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 저는 수술 전에 경수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수술이 시작될 무렵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젊은 남자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뭐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명을 지른 건 보조의사일까요? 뭔가를 무서워하는 듯한 젊은 의사에게 집도의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래도 젊은 의사는 금방이라도 떨릴 듯한 목소리로 되받아쳤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 대단한 문신은 처음 본단 말이에요. 어쩌겠나. 당황하지 마오. 수술에는 지장 없어. 도대체 무슨 소란일까요? 수술실 밖까지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문신이 어쨌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보조의사는 미덥지 못한 느낌도 들지만 집도의가 확실히 중심을 잡는 느낌이라 저는 안심하고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수술이 끝나고 2명의 의사가 나왔어요. 한 명은 아까 비명을 질렀던 20대 중반쯤의 젊은 의사, 끔찍한 것을 보고 말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집도의로 얼마 전 인사했던 담당 베테랑 의사였고요. 집도의는 젊은 의사를 보며 한심하다고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확실히 젊은 의사는 좋게 말하면 고생 모르고 자란 도련님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베테랑 의사 쪽을 봤어요. 그 옆에서 젊은 의사가 제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분의 등 문신 때문에 이 사람아, 그만두게.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잘 알 수 없었어요. 특히 젊은 의사의 말이 신경 쓰였죠. 아까부터 문신이 어쨌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물음에 이번에는 두 사람 쪽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사모님. 남편분의 그 등에 있는 커다란 나찰 문신 말입니다. 등 전체에 빽빽하게 새겨져 있잖아요. 젊은 의사의 뜻밖의 대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경수 씨가 목욕이며 침실이며 모든 걸 따로 썼던 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베테랑 의사는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남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기다린 뒤 안내를 받아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마취에서 깨어나 환자복을 입은 경수 씨가 누워 있었어요. 제 모습을 알아본 경수 씨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젠장, 들켜버렸네. 선희 씨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야. 경수 씨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저는 수고했다는 말도 건넬 수 없었어요. 경수 씨는 계속 문신을 숨겨왔던 것이 들통난 것을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문신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환자복 위로 어깨 부근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어요. 하지만 왜 경수 씨는 이렇게 큰 문신을 계속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궁금하긴 했지만 수술 직후이기도 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경수 씨도 뚱한 표정으로 외면하고 있었고요. 젊은 의사는 제게 남편분께 무슨 말이라도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며 신기한 듯 경수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경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 볼일 없으면 빨리 돌아가. 네. 아니, 재수 없는 얼굴로 서 있으면 꼭 저승사자 같아서 싫다고. 알았으면 빨리 가. 경수 씨의 말투에 젊은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마 이 두 사람 정말 부부 맞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네요. 있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갈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말하고 경수 씨가 말하는 대로 병원을 뒤로 했어요. 돌아오는 길, 좀처럼 집에 돌아갈 기분이 나지 않아 외식을 하고 가게를 나와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선희 씨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까 신세를 졌던 집도의 박진우 씨가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진우 씨는 아무래도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아, 아까는 정말. 저는 진우 씨에게 오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진우 씨 쪽이 그걸 가로막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경수 씨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진우 씨의 말투로 보아 아무래도 경수 씨와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불쑥 죄송합니다. 그냥 사모님을 보고 있자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보통 남편이 직장에서 쓰러져 응급 입원했다고 하면 아내가 곁을 지키는 법인데. 죄송합니다. 병원 분들께 폐를 끼쳐서. 저는 병원 측에 민폐를 끼쳤나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제 말에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사모님, 이경수 씨가 한 문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경 쓰여서요. 진우 씨는 경수 씨가 문신을 새긴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진우 씨는 경수 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어요. 경수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꽤 심한 비행 청소년이었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학교에도 거의 오지 않았던 경수 씨, 그 시절 주위를 위협하기 위해서라며 등에 커다란 나찰 문신을 새겼대요.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진우 씨는 동급생의 그런 불량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요. 1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어요. 그렇게 친했던 건 아니지만 경수 씨는 결코 처음부터 나쁜 녀석은 아니었거든요. 진우 씨는 원래 성실했던 경수 씨를 어떻게든 다시 바른 길로 이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경수 씨가 있던 불량 서클의 아지트로 쳐들어가 필사적으로 마음을 돌리려 했대요. 경수야.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애들한테서 빠져나와서 학교에 와주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불량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사의 각오도 허무하게 진우 씨는 경수 씨의 친구들에게 심한 꼴을 당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의 열의가 통했던 걸까요? 경수 씨는 그 후 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요. 저는 경수 씨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기에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경수 씨 쪽은 이젠 절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만 모처럼 결혼한 아내분과는 아무래도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네요. 저와 경수 씨의 부부 사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부끄럽고 한심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남이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라는 걸 들켜버리다니. 제 말에 진우 씨는 또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부자연스러운 건 사모님 쪽이 아니에요. 경수 씨 쪽이 뭔가 일방적으로 사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듣고 보니 정말 저도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왠지 진우 씨에게는 뭐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의사라서 이럴 때 환자 가족에게 다가와 주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환자 가족의 그런 사적인 일까지 걱정하게 해드려서. 아니요. 지금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수 씨의 그런 불량한 모습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녀석과 마주봤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이유로 또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진우 씨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이유요. 제가 되묻자 진우 씨는 수줍게 웃어 보였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녀석 일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뭐든 상담하세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우 씨에게 저는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경수 씨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 현 상황을 이야기해보면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진우 씨에게 경수 씨와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말없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던 진우 씨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경수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신과 결혼한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대답하자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 남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게 맡겨주세요. 저는 이런 사정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우 씨의 다정함에 그만 기대게 되었고 마음속이 기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저는 진우 씨의 힘을 빌려 경수 씨와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어떻게든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경수 씨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수술 후 경과는 안정적이라고 진우 씨에게 들었기에 경수 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수 씨는 제가 왔는데도 창밖만 내다볼 뿐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실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저는 개의치 않고 경수 씨에게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이렇게 큰 문신이니까 언젠가는 들킬 텐데. 아니면 이대로 부부관계도 갖지 않고 계속 숨길 생각이었어요. 제 물음에 경수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중얼거리듯이 목소리를 냈어요. 또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라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추궁하자 경수 씨는 과거의 여성 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따르면 경수 씨는 누구와 사귀든 문신을 들키는 순간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바르게 자란 청년이라는 인상의 경수 씨, 설마 등에 커다란 나찰 문신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보기만 해도 나쁜 조직에라도 들어가 있는 듯한 무시무시한 등의 나찰. 당신이 나쁜 길로 빠졌던 건 중학교 때까지였잖아요. 왜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문신을 지우지 않았어요? 제가 다그치자 경수 씨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어요. 이 문신만큼은 도저히 지우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어째서요? 저는 경수 씨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지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수 씨는 저를 반대로 추궁했어요. 그것보다 왜 선희 씨가 내 중학교 시절을 알고 있는 거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당신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던 분한테 들었어요. 박진우 씨 말이에요.
박진우, 경수 씨는 아무래도 진우 씨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만난 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했던 걸까요? 진우 씨는 필사적으로 경수 씨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줬다는데, 박진우 선생님은 당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분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잖아요. 제 물음에 경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착각하는 거야? 내가 성실해진 건 친구 녀석이 오토바이 사고로 가버렸기 때문이야. 그 여성 몫까지 오래 살려고 오토바이를 그만두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라고. 이 문신은 그 녀석이랑 같이 새긴 거야? 말하자면 그 녀석의 유품 같은 거라고 문신에 대한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저는 경수 씨의 변명에 어쩐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어째서요? 박진우 선생님도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당신 친구들한테 저항받으면서까지 필사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는 건 너무해요. 시끄럽네. 아까부터 듣자 하니 왜 그렇게 박진우 편만 드는 거야? 혹시 그 자식 좋아하는 거냐? 경수 씨에게 그런 추궁을 당했지만 저는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이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수 씨에게 질투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슬슬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경수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뭐 때문에 결혼한 건데요? 아니, 그게... 경수 씨는 대답하기 곤란한 듯 했어요. 저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여기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경수 씨를 노려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확실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최근 2에서 3년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내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네. 겨우 그것뿐이에요. 경수 씨가 저와 결혼한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저는 병실을 뒤로 했어요. 입구에서 나오자 진우 씨가 서 있었어요. 진우 씨는 이야기 소리가 경수 씨에게 들리면 안 된다며 로비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네요. 바로지만 실행에 옮길까요? 네, 저는 진우 씨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제안해 주었던 것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경수 씨가 퇴원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경수 씨의 병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퇴원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병원에 마중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2주 동안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사장 대리로서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죠. 경수 씨는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루치 식사를 준비해두고 밤까지 일을 처리했어요. 입원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서먹해진 경수 씨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줄어든 만큼 불평을 주고받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다 해도 지금 하려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수 씨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편이 오히려 편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경수 씨가 회사를 찾아왔어요. 경수 씨는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싹 바뀐 사무실 내부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는 안쪽 사무실에서 몰래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조기계나 직원용 책상까지 전부 없어졌잖아. 놀라서 소리치는 경수 씨를 발견한 직원들은 모두 경수 씨 쪽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수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 경수 씨를 보고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아마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는 거겠죠. 실은 저희 회사가 이번에 같은 지역에 있는 진우정밀에 흡수 합병되어서 저희는 내일부터 그쪽에서 재고용되기로 했습니다.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흡수 합병 이야기에 놀란 경수 씨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슬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 미안해요. 경수 씨, 갑자기 결정된 이야기라서 전하는 게 늦어졌네요. 뭐라고? 흡수 합병이라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사장인 나한테 상의하는 게 상식이잖아. 경수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실은 곤란한 일이 생겨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 한 장을 경수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건 최근 이 회사를 그만둔 남자 직원이 찍은 거였어요. 남자 탈의실에서 경수 씨가 몰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진. 거기에는 등 전체에 커다란 나찰 문신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남성 직원은 여기 사장, 아무래도 나쁜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주위 직원들과도 상담한 끝에 회사를 그만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도 모두 경수 씨에 대해 불신감을 품고 있었어요. 문신건도 있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경수 씨는 회사의 귀찮은 절차 같은 걸 제게 떠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몰래 회사를 빠져나가 PC방이나 경마장에 가곤 했죠. 동네 사람들의 목격 정보가 있어서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전 직원이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도 회사를 빠져나갈 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요. 마침 그 직원이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증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른 직원들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타이밍에 제가 흡수 합병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던 거예요. 직원 중 한 명이 경수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당신 같은 분 밑에서는 이제 일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께 일을 전부 떠넘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덤으로 등에 화려한 문신이라니. 회사 경영자로서의 품격이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주위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수 씨는 난처한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문신은 상관없잖. 아, 그것보다 내 하나도 소중히 하지 못하는 너한테 여러 사람을 이끌 자격은 없어. 그렇게 말하며 들어온 것은 진우 씨였어요. 박진우. 내가 왜 여길 와? 너랑은 상관없잖아. 아니, 아주 큰 관계가 있지? 우리 회사에 여기를 흡수 합병하라고 추진한 게 바로 나니까? 뭐, 그랬어요. 실은 합병 대상 회사인 진우정밀은 진우 씨의 형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즉, 그 회사는 진우 씨의 본가였던 거예요. 진우 씨는 제가 이대로 경수 씨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경수 씨는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장으로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공사양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진우 씨는 그 점까지 감안해서 이번 작전을 생각해 줬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태만 때문에 완전히 이 자리에서 사면초가가 된 경수 씨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진우 씨에게 아양 떠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기, 의논할 게 있는데 그 회사에 나도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더니 자기도 거기서 고용해 달라는 거였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수 씨를 노려봤어요. 진우 씨는 하고 한숨을 쉬더니 경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 회사를 떠나는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선희 씨도 이제 너한테서 빨리 해방시켜주는 편이 좋아. 진우 씨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경수 씨는 휙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따졌어요. 나한테서 떠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제게 호소하는 경수 씨에게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맞받아쳤어요. 지금 같은 거칠애뿐인 부부 관계를 난 아무렇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해두지만 난 당신 엄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라고요. 당신 한 번쯤 혼자가 되어서 자기 일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쏘아붙이자 경수 씨는 반박도 못했어요. 입을 다물어버린 경수 씨에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쐐기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박진우 선생님 추천으로 병원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제 벌이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요. 제 말에 경수 씨는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아니, 그건 기다려줘. 너야 그걸로 괜찮을지 몰라도 난 실업자가 돼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이경수. 이제 포기해. 너란 녀석은 상대방 기분 따위는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는군. 그런 녀석은 혼자가 되어서 머리 좀 식혀. 진우 씨가 큰 소리로 경수 씨를 호통쳤어요. 이 말에는 경수 씨도 겁에 질려버려서 이젠 아무 말도 되받아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수 씨와 이혼하고 집을 나왔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당분간은 병원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기숙사에는 젊은 간호조 무사들 뿐이라 40이 넘은 제가 들어가는 건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드디어 힘든 생활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한 생활을 목표로 하자고 생각했어요. 경수 씨는 이혼 후에도 원래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는 진우정밀에 흡수 합병된 후 직원들은 모두 거기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경수 씨가 경영하던 회사 부지는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있어요. 실업자가 되었다고는 해도 집은 남았으니 집세 걱정은 없을 터였지만 최근 출퇴근길에 경수 씨의 집 앞을 지나가면 남녀가 떠드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요. 밤에 아무리 늦게 지나가도 역시 큰 소리가 들려서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웃 사람들 말에 따르면 경수 씨는 지금 어떤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한탄했기 때문인지 금방 상대를 찾은 거겠죠.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이웃 사람들에게 경수 씨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어떤 불만이냐고 물어보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벌이도 없으면서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수 씨는 여전히 요리나 청소, 세탁을 전부 상대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폭발한 상대가 경수 씨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연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심할 때는 물건을 서로 집어 던지는지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것도 동네에 울려 퍼진다고 해요. 아마 처음에는 숨겼던 문신도 들켜버려서 그것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경수 씨 같은 남자는 어떤 여자와 함께 살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수 씨의 집 때문에 이웃 사람들도 모두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시끄러워서 피해를 보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소음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수 씨는 퇴거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상대 여성은 퇴거와 동시에 경수 씨와 헤어졌다고 이웃 사람에게 들었어요. 덧붙여 말하자면 아직 재취업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는지 공원에서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경수 씨를 자주 목격해요. 주소지가 불분명하니 더욱더 재취업도 어렵겠죠. 혹시라도 말을 걸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그런 걱정도 없어질 거예요.
병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인정받은 저는 연수가 끝난 뒤 월급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원래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것도 고려해 준 거겠죠. 저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야간 근무도 생각해서 차를 샀어요. 이제부터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까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 노숙자가 된 경수 씨와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진우 씨와도 자주 얼굴을 마주쳐요. 진우 씨 덕분에 저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본래의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 진우 씨도 한 번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은 독신인 것 같아요. 주위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저와 진우 씨가 재혼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생활이 충실해서 결혼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진우 씨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겠죠. 닮은 구석이 있는 진우 씨와 저 앞으로 사귀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좋은 친구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이 나이에 뭐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건 좀처럼 없는 일이니까요.